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전직 사회의 김현철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영상으로 뵙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운전직 사회의 책이 나왔습니다. 기본서가 나왔고요. 또 이제 기본 이론 강의도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인문특강이란 이름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물론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한 번 더 도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처음으로 준비를 시작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쨌든 두 경우 모두 일단 환영하고요. 자, 잘 생각하셨습니다. 운전직 공무원만큼 또 좋은 직업은 없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한 살, 두 살 먹어가면서 이제 직업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 사실 요즘 같은 세상은요,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여러 가지 투자, 주식 투자나 여러 가지로 해도 돼요. 근데 직업이라고 하는 거는 꼭 돈벌이만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에게 안정감을 줘야 되거든요. 생활의 안정감, 삶의 안정감, 이런 것들을 줘야 되고, 또 기타 다른 여가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말 좋은 직업이 아닌가 또 싶습니다. 또 하는 일도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직업을 여러분이 선택하셨고, 자, 그 직업을 여러분들이 이제 직업을 얻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좀 더 고생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 고생을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제가 책도 내고 강의도 찍고 이렇게 인문특강으로 인사드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잘 선택하셨고, 선택에 후회 없으시게 저랑 같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요, 총 한 4가지 정도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자, 일단 책이 나왔으니까, 자, 제 기본서를 좀 소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운전직 사회는요, 정치와 법, 경제, 사회문화, 이 3과목이 서로 합쳐진 과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내용이 상대적으로 좀 많습니다. 물론 제가 자동차 구조원리나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는 분량이 좀 많고, 실제 시험장 가도 여러분, 사회가 전체 문제의 한 20문제, 즉 50%의 문제를 차지하잖아요. 그만큼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되는 이론들이 혹은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잠깐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개요를 같이 여러분과 함께 보면서요,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그리고 내년에 여러분이 2025년 시험을 볼 때까지 김현철 운전직 사회 강의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요번에 좀 특이할 지점이 있어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소개해 드렸지만 필기노트를 제작하고 또 필기노트 강의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암기와 정리를 좀 더 도와드리고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포함시켜가지고 커리큘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전직 사회는요, 어떻게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공부라는 게, 혹은 수험 공부라고 하는 게 거의 다 비슷비슷하죠.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 구조 원리나 도로교통법과 사회가 그렇게 공부 방법에서 차이가 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 다르거든요.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운전직 사회 같은 경우에는, 그쵸 여러분, 정치와 법도 있고 경제도 있고 사회문화도 있기 때문에 각 영역별로 공부해야 되는 방법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소개해 드리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마인드로 여러분이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마지막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기본서 소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로 기본서 소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이렇게 생겼고요. 저는 운전직 사회에 최적화된 그런 바이블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너무 많이 공부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더도 말고, 그 다음에 덜도 말고, 딱 요만큼만 공부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 시험장 가서 못 풀 문제는 없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수업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시험에 출제될까 하는 긴장감을 가지고 전국 각지를 김진아 교수님하고 이은승 교수님하고 같이 돌면서 시험을 봅니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건, 그래도 벗어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매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믿으시고 너무 깊게, 너무 지엽적인 내용까지 넓게 깊게 공부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딱 수험 공부는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 깊게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많이 공부하는 거예요. 자주 공부하는 거고 여러 번 공부하는 겁니다. 반복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반복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공부량은 줄수록 수험 생활에 유리한 겁니다. 여러분 합격생분들에게 물어보면 다 한결같이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시험장을 다니고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야, 이 부분은 내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없었던 건 아닌데 야, 이 부분은 내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걸 그랬다 라고 좀 후회가 되는 부분들이 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내용이 이전 기본서보다는 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래서 좀 사이즈업 버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더 내용이 약간 두꺼워졌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책 두꺼워지는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두꺼워지진 않았는데 어쨌든 조금 더 두꺼워졌습니다. 그래서 좀 내용이 조금 더 들어가 있는 버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업그레이드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어쨌든 저의 목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량을 줄여주는 데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책을 다 떼고 공부를 다 했을 때, 야, 정말 있어야 할 건 다 있고 없을 건 없구나 라는 느낌이 드실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물론 운전직 사회의 영역이 정치와 법, 경제, 사회문화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적절하게 다 담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책의 내용을 보면요. 일단 기본적인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다 생소하다 보니까 용어가 막혀서 좀 어려운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용어는 책의 날개 부분에 따로 좀 해설을 좀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용어 해설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원이 끝날 때마다 혹은 어떠한 내용이 끝날 때마다 제가 출제 포인트 정리라고 해서 이거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지만 출제될 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실 때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라는 제안들을 책에 직접 넣어놓은 게 여기예요. 출제 포인트 정리.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시다 보면 출제 포인트 정리라고 하는데 이것들은 시험 막판에 이것만 다시 한번 돌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에 이제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워낙에 운전직 사회의 이 범위가 넓다 보니까 혹시라도 빠진 부분이 있을까 하고 마지막으로 체킹하는 게 빈틈맞기 OX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OX 문제 형식으로 요런 부분도 있어요 라는 부분도 있고 또 앞에서 물론 다루고 공부를 했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마련한 게 바로 빈틈맞기 OX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원이 끝날 때마다 단원별 대표 기출이라고 해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시험을 직접 복원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만든 문제들을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하면서 야, 내가 공부했던 내용이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단원별 대표 기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 자, 책의 자세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빈틈없는 교재 구성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글씨가 좀 작아서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먼저 이런 식으로 기본 내용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엔 이제 이 날개 부분에 여기는 지금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가 이제 경제 파트에서 설명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의 용어에 대해서 자, 이건 신자유주의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단 왜 대처고 왜 레이건이지?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자, 이렇게 용어 해설 파트에서 잘 정리를 해두고 있습니다. 되셨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출제 포인트예요. 지금 여기서는 헌법의 기본 이론을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면 헌법의 기본 이론에는 기본 원리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소개를 한 다음에 시험에 출제될 때는 어떤 것들 이게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원리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때 이런 포인트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게 정리해 둔 게 바로 출제 포인트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OX 문제 이렇게 OX 문제 단원별로 빈틈맞기 OX 문제가 쭉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단원별 문제 실제 시험에 있는 그대로 가장 가깝게 단원별 문제를 같이 풀어보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젠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개요를 보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큼지막하게 정치와 법, 그 다음에
경제, 사회문화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덩어리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정치와 법은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내용 정리를 다른 거에 비해서 좀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즉 정치와 법이 좀 어렵게 출제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워낙에 양이 많기 때문에 어디서 출제돼도 사실 이상할 게 없어요. 좀 이따 뒤에서 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좀 꼼꼼하게 정리하는 습관이 좀 필요합니다. 공부할 때. 그리고 당연히 암기해야 될 것도 좀 많고요. 두 번째 경제입니다. 경제. 여러분들이 경제를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경제는요. 저는 수학을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수학을 못해요. 저는 계산을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수학적인 계산 이런 것들이 지금 운전직 사회 수준에서는 요구되지 않아요. 물론 기본적으로 경제학을 공부하는 전공으로 하는 이런 분들은 당연히 수학을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경제학자 중에서도 수학자 출신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험 보는 운전직 사회 수준에서의 계산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정도까지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런데 근데 왜 이렇게 계산하기가 어렵고 어렵죠? 그거는요.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다른 거에 비해서 오히려 계산 능력보다 개념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자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를 알게 되면 그것을 풀어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는.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 경제는 좀 문제에 대한 반복적인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들을 이제 보게 될 거고. 그래서 여러분 정치와 법, 경제, 사회문화 요 세 가지 중에서 경제가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좀 이따 제가 출제 빈도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경제를 좀 잡지 않으면 확실하게 해두지 않으면 좀 부담스러운 과목으로 계속 남을 거예요. 운전직 사회가. 경제를 잘 잡아야 빠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부담 없이 가볍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저도 이제 수업을 할 때 여러분에게 좀 신경 써서 경제 파트에 대한 설명을 최대한 자세히 해드릴 테니까 여기를 잘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상대적으로 나머지 두 개와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분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외워야 될 것들이 이론이 뭐 이렇게 깊게 들어가지도 않는 그런 게 바로 사회문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려워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등학생들도 여러 가지를 선택할 때 사회문화 선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만큼 이론 자체가 원래 좀 쉬운 겁니다. 사회문화가. 그러나 이게 문제로 출제될 때는 또 말이 달라져요. 문제로 출제될 때는 내가 분명히 공부했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는데 문제로 출제되니까 어렵네. 계산을 해야 되네. 뭐 이런 경우가 가끔 생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유형에 맞게 여러분들이 잘 응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훈련을 좀 따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제가 300제 강의를 할 때 확실하게 잡아드릴 겁니다. 이 운전직 사회 영역은 정치와 법, 경제, 사회문화인데 상대적으로 뭐가 제일 중요하다? 경제가 중요하다. 그리고 경제의 출제 빈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별 편차는 있겠지만 올라가고 있고 경제를 잘 잡아야 나머지 과목도 좀 더 수월하게 가실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들어와서 전체적인 개요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치와 법이에요. 정치와 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꼼꼼하게 정리하고 암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치와 법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렇게 정치와 법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연결해 주는 게 바로 헌법이라고 하는 법이에요. 우리가 공부하는 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 이 헌법입니다. 헌법. 헌법은 가장 정치적인 법이에요. 한 나라가 어떻게 통치돼야 되는지 그리고 국민들이 갖는 기본권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는 게 헌법이기 때문에 헌법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민주국가와 정부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할 거고요. 정치 참여, 과정과 참여, 요거는 이제 민법이에요. 민법. 개인생활과 법이라는 이름으로 민법, 사회생활과 법이라는 이름으로 형법이나 노동법 뭐 이런 걸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자, 국제관계와 한반도라는 이름으로 국제법을 공부를 할 텐데요. 그래서 한번 제가 단원별로 자, 첫 번째 단원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뭐 이런 것들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단원에서는 여러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홉스, 로크, 루소 이 세 명의 학자로 대표되는 사회계약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계약설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치적으로 근대라고 하는 세상을 열었던 아주 획기적인 그런 이론인데, 이 사회계약설이 시험에 빠진 적은 없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게 사회계약설을 이제 같이 공부하게 될 거고, 이 사회계약설을 가지고 사회운동을 통해서 혁명을 일으킨 것이 바로 시민혁명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 혁명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헌법의 내용의 일부인 기본권이 첫 번째 단원이 나옵니다. 기본권. 그래서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각 이제 공부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물론 이 첫 번째 단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회계약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정부 형태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대통령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의원내각제라는 게 있고, 이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반반으로 딱 섞은 이원집정부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제의 토대 하에 일부의 의원내각제적인 요소를 살짝 가미한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가 있습니다. 크게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그리고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와 프랑스의 이원집정부제, 우리나라의 대통령제, 이렇게 해서 총 4가지에 대한 정부 형태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자, 여기까지 다 이제 헌법의 내용이에요. 헌법의 내용. 자, 헌법의 기본권이 첫 번째 단원에 들어간다면 헌법의 통치구조 파트가 두 번째 단원에 이제 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가 중요해요. 국회. 국회는 법률을 만드는 입법부잖아요. 그래서 그 법률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 다음에 헌법 개정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국민들이 직접 국민투표라는 걸 통해서 헌법을 만들지만, 또 헌법 개정안을 만드는 것도 국회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국회의 헌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 역할, 국회 그 프로세스, 그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국회 파트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회가 좀 중요하고요. 물론 그 이후에 사법부, 삼심제에 대한 것도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헌법재판소도 많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구성이 될 것이며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원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정치에 어떻게 참여하는가라는 거 합니다.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직이 있죠. 뭐예요? 그렇죠. 정당이죠, 정당. 그래서 우리가 정당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양당제, 다당제 이렇게 구별을 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양당제는 2개의 정당만 있는 게 아니라요, 집권 가능성이 있는 정당이 2개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다르게 표현하면 과반수를 넘는 정당이 존재한다라는 뜻이고요. 다당제는 집권 가능성이 있는 정당이 2개 이상, 3개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당제에서는요, 과반수를 넘는 정당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구별을 해 갑니다. 어쨌든 정당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익집단, 시민단체.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선거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 두 번째 단원에서는 정부 형태와 국회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뭐니 해도 이 선거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 지금 여러분 잘 몰라요. 모르셔도 그래도 한번 들어두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런 걸 공부하게 됩니다.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 중대선거구제, 소수대표제, 비례대표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법의 세계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민법을 공부하게 됩니다. 민법에서는 주로 우리 불법행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불법행위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위법한 활동으로 인해서 손해를 끼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불법행위보다는 특수한 경우의 불법행위를 되게 중요하게 출제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행동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구조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자, 사용자 배상 책임이라고 해서 종업원이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면 사용자에게도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우리가 특수불법행위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배우게 됩니다. 한 5가지를 배우게 되는데요. 자, 그 다음에 부부가 살다가 이혼하는 과정, 그래서 협의이혼, 재판이혼, 뭐 이런 것들도 간혹 시험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상속이죠, 여러분. 상속. 상속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유류분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게 또 개정되기도 했고 해서 상속은 좀
좀 최신 흐름을 좀 반영을 해서 시험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속이라는 것은 누가 제일 먼저 받게 되는지, 상속에 대한 순위도 봐야 되고, 자, 얼마의 금액이 남겨졌을 때 배우자는 얼마, 자녀를 직계 비속이라고 부르거든요. 민법에서는 직계 비속은 얼마, 직계 존속은 받을 수 있어 없어,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바로 상속 파트입니다. 그 외에 부동산은 크게 두 가지예요. 부동산을 거래하는 게 사고 파는 매매에 대한 부분도 배우게 되고요. 우리가 부동산을 매매하기도 하지만 부동산을 임대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임대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 임대차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민법의 세계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 사회생활과 법이라는 이름으로는 제일 먼저 형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형법은 범죄에 대한 이야기고요. 제일 먼저 이게 범죄가 돼, 안 돼? 이거부터 공부를 해요. 그래서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위법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 위법성이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위법성 조각사유가 굉장히 중요하죠. 시험에도 잘 나오죠. 행위는 위법 범죄와 가까운 행위를 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 자구행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그래서 수사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재판에 올리는 걸 기소라고 하는데 그 기소를 검사가 하죠. 그걸 우리가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그런 걸 이제 공부하게 돼요. 그리고 형사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물론 부수적으로 여기서는 형법이 핵심이에요. 형법이 핵심이고 부수적으로 행정법과 노동법에 대한 공부도 하는데 이건 내용이 그렇게 깊진 않습니다. 전반적인 내용, 어떤 큰 틀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고요. 여섯 번째로 국제관계와 한반도라는 이름으로 국제사회의 짧은 역사를 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국제기구, 특히 유엔이라고 하는 국제연합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하게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국제법에 대한 공부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정치와 법이 다예요. 이렇게 6가지 단원으로 구성이 되고 이 6가지 단원에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에 대한 것들을 살짝 맛배기로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자 경제입니다. 중요하다라고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경제는요, 여러분 크게 미시경제는 개인의 경제적 선택을 주로 다루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개인적 차원에서 경제를 이야기하면 미시경제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 차원에서 경제를 얘기하면 우리가 거시경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크게 미시경제와 거시경제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가계와 기업과 정부가 어떻게 순환을 하는지, 경제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순환을 하는지, 그 다음에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기회비용. 어느 하나를 얻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것의 가치, 이게 기회비용이거든요. 그래서 기회비용을 같이 공부할 거고요. 이 기회비용을 설명하는 경제학자들을 생각해낸 좋은 방법이 이 생산가능 곡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가능 곡선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거고요. 또 정부의 경제활동으로 해서 세금은 크게 뭐 비례세, 누진세, 뭐 간접세, 직접세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런 거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단원에서는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이제 시장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많이 봤었던 가장 중요한 이런 그래프가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수요와 공급 그래프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만나서 그걸 균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수량이 결정되고 어떻게 가격이 결정될 것이냐, 이 메커니즘을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이 나오고 그래프가 나오니까 이거 뭐야?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주는 게 바로 이 수요와 공급 그래프고, 만약에 수요와 공급 그래프를 잘 넘어갔네 하면 그 다음에 만나는 산이 바로 이 탄력성이라는 산이에요. 탄력성은 가격이 변화했을 때 수요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을 하느냐, 혹은 공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을 하느냐, 소득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탄력성은 각 시장이 꼭 필요하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 시스템, 자본주의 시스템을 지금 경제에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거의 이제 자본주의화 되어 있는 상황이죠. 시장 경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 시장 경제에도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가 이제 뭐 공공재라든가 외부 효과라든가 도덕적 해이,
뭐 역선택, 외부 효과 그런 것들이 이제 공부를 마지막에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라 살림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나라 살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실업과 물가, GDP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GDP, 실업, 물가 이런 게 중요한 걸 배울 거고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조정하면서 어떻게 국가 경제를 나라 살림을 안정화시킬 것이냐 그런 것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요. 이제 국가 안에서의 경제를 배웠으니까 국가와 국가 사이에 이제 국제 경제를 배우는 거예요. 국가와 국가 사이에 물건이 오고 갈 때 내야 되는 세금을 관세라고 얘기합니다. 그 관세부터 시작해서 무역이 과연 왜 발생하느냐? 무역 발생 이론으로서 비교 우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여기에서 또 한번 여러분들 또 어려워하는데 바로 환율이에요, 환율. 환율은 우리나라 돈 말고 이 외화를 어떻게 교환하는 그 외화의 가격을 환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환율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공부하게 됐고, 이제 1년마다 우리나라가 얼만큼 나갔고, 얼만큼 우리나라에서 외화가 들어왔고, 이것들을 이제 쭉 정리하는 표가 있어요. 그 표 이름이 국제수지표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단원에서 자, 우리 지금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게 금융이잖아요, 여러분, 금융. 그래서 금융생활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자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예금이라는 상품, 채권이라는 상품, 주식이라는 상품 이런 상품들이 어떤 특성을 갖는지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바로 마지막 경제생활과 금융 5단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제에 대한 내용을 같이 공부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영역이 사회문화인데요. 사회문화는 5개의 단원입니다. 5개의 단어인데 첫 번째가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는데 여기서는요. 기능론, 갈등론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게 돼요. 아니면 연구 방법,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뭐 이런 거, 실증적 연구냐, 해석적 연구냐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연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A냐 B냐 이걸 항상 구분해야 되는 거. 이런 공부 방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표를 항상 그려놓고 두 가지 중에 뭐야? 이걸 구분해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단원에서는 개인과 사회 구조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때는 사회화. 한 사람이 태어나서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사회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회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일탈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낙인이론도 있고요. 차별적 교제 이론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관료제, 탈관료제도 공부하게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약간 사회예요. 사회. 여기까지가 이렇게. 사회고 이 3단원이 문화 파트예요. 여러분 사회문화는 어떻게 보면요. 대학교에서 배우는 사회학 영역과 문화인류학 영역을 이렇게 합쳐진 건데 문화 파트가 이제 3단원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는 과연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문화의 태도 또 문화의 태도도 절대적인지 상대적인지 계급인지 계층인지 빈곤도 절대적 빈곤인지 상대적 빈곤인지 사회복지는 3개예요. 사회보험인지 공공부조인지 사회서비스인지 뭐 이렇게 구별해내는 공부 방식. 어느 영역에 포함되는 건지 얘를 어느 집으로 보낼 것인지 어느 주머니에 담을 것인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 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그런 걸 공부하게 될 거고요. 마지막 현대사회 변동에서는 이제 사회가 변동 이것도 2가지예요. 진화론인지 순환론인지 근대화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대화론인지 뭐 종속이론인지 뭐 이렇게 A인지 B인지 구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내용은 어려워하지 않는데 문제를 출제됐을 때 약간 계산이 좀 필요한 그런 문제들도 요즘에 많이 좀 등장을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약간 어려워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은 좀 따로 저랑 300제 문제를 풀면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정치화법을 보면은 전체 20문제 중에서 약 8문제에서 12문제 작게 나오면 여기 정치 파트가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요즘에는 보통은 10개를 넘지 않는 게 최근의 경향이에요. 상대적으로 경제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를 보면 경제는 예전에는 5문제로 딱 고정되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는 지역별로 편차는 있지만 8개까지 나오는 걸 제가 봤거든요. 8개. 그리고 심지어 9개까지도 최근에 한 거 전남인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사회문화는 조금 경제보다는 덜 나와요. 덜 나오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거나. 그래서 4문제에서 6문제 정도가 사회문화가 출제가 됩니다. 되셨죠, 여러분?
전체에서 세 번째로 커리큘럼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1년 동안 여러분을 합격으로 이끌기 위해서 준비한 커리큘럼은요. 아까 소개해드린 기본서를 통해서 기본이론 강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이게 필기노트. 지금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시간보다는 약간 늦어질 것 같긴 한데 제가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노트를 최대한 여러분이 쉽게 암기하고 쉽게 정리하고 이론 기본서에 있었던 내용들을 좀 구조화해서 익히게 도움을 드리고자 지금 필기노트 강의도 짤막하게 준비를 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열심히 문제를 반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 300개를 반복하는 300제 문제. 여기에서 혹시라도 또 빈틈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준비한 게 봉투 모의고사. 이렇게 이 네 가지 영역으로 흐름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따라오시면 합격이라는 기쁨을 어렵지 않고 우리가 등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을 오르는데 혼자서 막 이 길로도 가보고 저 길로도 가보고 넘어져도 보고 그러면 너무 정상까지 가는데 힘들어요. 근데 누가 좀 도와주는 사람이 있거나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쉽게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게 김진아 선생님, 이윤승 선생님, 저희 세 명이 그런 역할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믿고 잘 따라오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불현듯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 커리큘럼대로 여러분들을 잘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크게 네 번째로 여러분에게 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돼. 머릿속에 있는 패러다임을.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해를 해야 암기를 할 수 있다라고 혹은 암기가 된다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 착각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공부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식 문제를 정해진 시간 내에 시간적 압박을 받으면서 풀어야 하는 그런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있어서요. 공부는 암기가 훨씬 더 먼저 있어야 되고 중요합니다. 먼저 외워야 이해가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공부 범위가 넓고 공부량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하나하나 꼼꼼히 다 이해하고 깊숙이 이해하면 암기가 되겠지 이런 전략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일단 암기를 하고 이해를 해야 이해력이 높아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암기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암기. 그리고 암기는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축구 선수인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가 아직도 공차고 아직도 체력 훈련하고 하지 않습니까? 축구만 하지 않아요. 그 축구장에서 진짜 멋진 플레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나게 기초 훈련 같은 걸 해요. 그게 바로 암기예요. 그러니까 암기는 반복적이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돼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여러분에게 딱 도와줬을 때 여러분이 손흥민 선수처럼 날아다녀야 되거든요. 그라운드를. 그래야 되는데 이 기초 암기 이력이 없으면 이게 날아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라는 기초 체력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그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해도 따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줘야 돼요. 이해를 해야 하면 암기가 되는 게 아니라 암기를 하면 이해가 자동으로 따라오는 걸로 여러분이 순서를 바꿔주셔야 되는 거고 암기는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하고 그 지겹고 단조로움을 극복하면서 계속 입에서 달달달달 하면서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수험 공부입니다. 다른 공부와 수험 공부의 차별점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그거를 기본 토대로 해서 일단 내가 암기한 것을 잘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도록 구조화를 시켜내야 돼요. 우리가 컴퓨터 바탕화면에 막 파일이 여기 있고 저기 있고 막 이러면 안 되죠. 폴더로 딱딱딱딱 정리가 돼서 폴더로 딱 어떤 필요한 폴더를 딱딱딱 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구조화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빠른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시험지에서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는 폴더가 쫙 그 순간 열려야 되는 거죠. 뭔지 알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정작 중요한 거는,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는 사지선다형 문제로 나오는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어야 돼. 여러분 뭐 서술형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아무리 많은 걸 외웠고 아무리 깊이 있는 이해를 하고 있고 해도 문제를 못 풀면 끝이에요. 잘 몰라도 문제만 맞추면 돼요. 막말로 얘기해서 여러분. 그쵸?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객관식 시험은요. 알아도 틀릴 수 있고 몰라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아는데 틀리면 안 되겠죠. 일단 그거부터 조심해야 되고 그럼 잘 몰라도 맞출 수 있으려면
꾸준한 문제 중심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도 또 많은 양의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는 게 아니라요. 적당량의 문제를 정말 여러 번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보는 순간 아 이거 뭐 물어보는 거고 답은 여기에 꽂힐 수밖에 없겠구나. 잘은 몰라도 답은 이거야. 이게 돼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려면 마지막에 가서는 반복적인 문제풀이 훈련이 당락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흐름을 여러분이 항상 머릿속에 담아주셨으면 좋겠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로교통법과 자동차 구조원리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객관식 시험을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딱 맞아떨어지는 과목이 바로 운전직 사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로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운전직 사회 여러분이 운전직 공무원 선택 잘 하셨습니다. 근데 운전직 공무원을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가셔야 되잖아요. 막 1년, 2년 이렇게 공부하실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2025년에 여러분이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과목의 50% 반 20문제가 사회 문제입니다. 사회부터 잘 잡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사회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 운전직 사회는 역시 김현철 사회로 김진아, 이윤승, 김현철 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합격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그리고 저는 수업을 하고 여러분에게 문제도 제공하고 하는 과정에서 마음속 깊숙한 곳에는 항상 여러분이 합격해서 전 진짜 제일 기쁠 때가 여러분이 합격했다고 메일 보내주실 때 그때가 제일 기쁩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철이었습니다.